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독교의 10대 박해를 이제 따라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10대 박해를 이룬 10명의 황제 명단인데요. 네로,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septimius 세베루스, 막시미누스,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 오늘 이제 살펴볼 마지막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이지요. 자,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에서 바로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 이 중에 이제 네로가 기독교 10대 박해의 1번 타자가 되고요. 그 뒤를 잇는 플라비우스 왕조에서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2대 박해를 이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명의 현명한 군주 5현제가 등장하는데,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중에서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기독교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쇠퇴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septimius severus가 박해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로마는 위기의 3세기 50년간 군인 황제들이 난립하는 엄청난 혼란기를 겪게 되죠. 이때 황제가 적군에게 잡혀가지고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죠. 이런 가운데 막시미누스, 트라쿠스,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 이 3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죠. 자, 오늘 살펴볼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284년에서 305년까지 통치하게 되는데, 자, 군인 황제 혼란기 50년간 이어진 이 혼란기를 종식시킨 아주 위대한 황제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역사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한, 가장 잔인하게 박해한 황제로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죠. 자, 50년의 군인 황제 난립기를 종식시켰다. 그리고 그의 등장과 함께 이 황제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진다. 동방처럼 거의 절대 군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원수정이었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거의 동방의 황제에 버금가는 절대 군주정이 되죠. 그의 장점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제국이 직면한 현실을 잘 알았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냉철하게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생각한 게 뭔가? 남에게 맡기기,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맡겨서 분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양두 정치죠. 그래서 자신은 제국의 동쪽을 맡고 자신의 5살 아래의 친구인 막시미아누스는 서쪽을 맡기는 겁니다. 이러면서 2명의 황제가 통치하는 양두 정치가 시작이 되죠. 이게 이제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동방과 북방에 있는 그 야만족의 그 침입이 잠잠해지고 굉장히 평안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자, 하지만 이 양두 정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두 정치로 이제 발전하는데, 자, 동방의 정제인 디오클레티아누스, 또 서방의 정제인 이제 막시미아누스, 원래 양두 정치였죠. 곧바로 일종의 이제 뭐 대통령, 부통령 이렇게 하듯이 자신들은 정제이고 그에 해당하는 부제를 임명합니다. 부제. 그래서 동방의 부제는 갈레리아누스, 그리고 서방의 부제는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를 임명하죠. 그리고 이제 정제가 문제가 생기면은 뭐 죽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전사하거나. 그러면 이제 부제가 자연스럽게 정제로 승진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정제와 부제 간의 어떤 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를 이제 사위와 장인과 사위로 이렇게 끈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클레티누스의 딸인 발레리아와 이 갈레리우스가 결혼을 하고 막시미아누스의 딸 테오도라와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가 결혼하죠. 이렇게 하면서 동방과 서방의 정제와 부제는 각각 장인과 사위로 또 끈을 다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디오클레티누스는 이제 로마를 다시 5현제 시대로 되돌렸다는 찬사를 이제 받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2차 사두 정치가 펼쳐집니다. 자, 근데 이 지도는 당시 로마 제국을 이제 크게 4등분한 것인데, 먼저 동방과 서방을 이렇게 나눕니다. 동방과 서방을 이 선으로 딱 나눠서 이쪽이 서방, 이쪽이 동방이 되겠죠. 이쪽이 서방이고 이쪽이 동방이 되겠죠. 그래서 동방 정제인 디오클레티누스 이쪽을 맡고, 동방의 부제인 갈레리우스는 이쪽을 맡고, 그리고 서방의 정제
이쪽을 맡고 막시미아누스, 그리고 서방의 부제인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 이쪽을 맡고, 이렇게 하면서 동방의 정제 부제, 또 서방의 정제 부제, 이렇게 4명이 통치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로마는 사두 정치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두 정치가 다시 2차 사두 정치로 넘어가는데, 자, 부제였던 이제 갈레리우스와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를 정제로 승진시킵니다. 그리고서 새롭게 부제를 임명하죠. 동방에는 막시미누스 다이아, 서방에는 세베루스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동방과 서방의 정제였던 디오클레티누스와 막시미아누스는 각각 은퇴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 정도 시스템이면 최소 20년은 문제없다고 확신하면서 디오클레티누스는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은퇴했겠지만은 문제가 발생하죠. 1차와 달리 2차 사두 정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3개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 동방의 정제와 부제 사이에는 1차 사두 정치처럼 혈연의 끈이 없었습니다. 장인과 사위의 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차 사두 정치에는 1차 때처럼 디오클레티누스와 같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요게 이제 아주 심각한데요. 후계 구대에서 제외된 전임 정제 또 현임 정제의 장성한 아들이 복병이 되고, 이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로마는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는데, 바로 이 막시미아누스, 이 은퇴한 전임 정제의 아들 막센티우스, 그리고 현직 정제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의 아들인 콘스탄티누스, 이 두 사람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2차 사두 정치를 딱 만들어 놓고서 디오클레티누스는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 상황들은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편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디오클레티누스 이 상황에서 일어났던 마지막 박해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오클레티누스의 기독교 박해. 자, 305년에 은퇴하니까 은퇴를 2년 앞둔 303년에 자, 마지막 박해가 찾아옵니다. 마치 새벽이 찾아오기 직전의 어두움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때의 박해가 가장 잔인했는데요. 자, 당시 로마는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의 박해 이후 거의 40년 가까운 평화기를 이제 겪으면서 유례없는 부흥을 이제 겪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당시 황제였던 디오클레누스의 아내인 프리스가와 그 황제의 딸인 발레리아가 모두 기독교로 개종한 상황이었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누가 보더라도 교회가 누릴 평화는 보장된 듯 보였겠죠. 황제의 아내하고 황후죠. 황제의 딸, 공주죠. 이들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의 앞날이 탄탄대로라고 누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불길한 조짐이 군대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군대를 30만에서 60만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평소에 왔던 이 병역 기피 현상이 핫 이슈로 부각된 것이죠. 이 동방의 부제였던 갈레리우스가 총대를 메는데, 자, 왜냐?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갈레리우스가 통치한 이 동방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제국 앞날에 심각한 위협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숫자가 너무 많고 또 이들이 전부 병역을 기피하는 이런 상황들이 제국 앞날에 심각한 위협이 되리라 판단했고, 당시 이 동방은 동쪽에 있는 로마의 주적인 페르시아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심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295년경 군 입대 거부한 이 크리스찬들을 몇 명을 처형을 하면서 박해가 시작이 되죠. 자, 그런 가운데 동방의 정제인 디오클레티누스 황제가 거하는 황궁 소재지 그 니코메디아가 문제가 됩니다. 황궁 소재지 니코메디아는 가운데 광장을 사이에 두고 황제가 거하는 황궁과 당시 그 교회 감독이 거하는 사택에 서로 마주보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갈레리우스는 디오클레티아누스를 설득해서 이 탄압을 주도하게 되죠. 결국 황제는 303년 칙령을 발표해서 교회 건물들을 파괴하고 또 성경책을 불태우라는 그런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전에는 없던 아주 새로운 조항들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이 동방에서 엄청난 저항을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당시 니코메디아의 한 기독교인이 거리에 나붙은 황제의 칙령을 찍고 그리스도가 이긴다며 외치면서 광장을 뛰어다니죠. 당연히 그는 붙잡혔고 처형되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자, 이러다가 이제 황궁에서 두 번의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 두 번째 화재는 황제가 자는 침실 바로 옆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엄청나게 격노하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의 소행이라고 확신한 그는 결국 성직자 체포령을 이제 내리죠. 그리고 자신의 아내, 딸도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되죠. 이런 박해 가운데도 제국의 서쪽은 이제 무사했다. 그쪽에는 기독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박해는 동방에 집중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305년 디오클레티누스가 자진 은퇴합니다. 그리고서 이 갈레리우스가 동방의 정제로 승진하게 됐죠. 그러면서 박해는 엄청나게 거세집니다. 이 갈레리우스가 죽는 311년까지 동방에서 일어난 박해는 그간 일어났던 로마 제국 당시 10대 박해에서 가장 잔인했는데요. 하지만 이 갈레리우스는 죽기 직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는데 그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라 여겼는지 임종하기 5일 전에 모든 박해를 종식한다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를 격파하면서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면서 기독교인들 향한 이제 10대 박해가 드디어 종식이 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오랜 평화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총 6번의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던 로마 제국과 기독교 10대 박해, 그 10대 박해를 이룬 그 황제 면면들, 당시의 역사의 배경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